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선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 국내 최대 ICT 종합 전시회죠. 월드 IT쇼 2022의 부대 행사로 개최되는 컨퍼런스입니다.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주최하고 WIS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요, ICT 미래 세상으로의 통로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차세대 ICT 주요 기술들의 전망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ICT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조 발제와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서 2022년을 이끌어갈 주요 ICT 이슈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도 알찬 정보와 인사이트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참가자분들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경 올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컨퍼런스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사를 시청하고 계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2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ICT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부터 듣도록 할 텐데요. 기조 강연은 총 2분의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라 테크놀로지의 파스칼 보넷 최고 책임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제는 ICT Technologies, The Future World of Business with Intelligent Automation입니다. 지능형 자동화가 필요한 이후, 그리고 대규모 ICT 혁신을 이루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으로 파스칼 보네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에 따라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고 흥미로운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능형 자동화, 즉 IA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가트너라는 유명한 리서치 그룹에서 2021년 가장 중요한 기술 동향 중 첫 번째로 꼽은 바 있습니다. IA는 새로운 종류의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고객과 환자를 응대하는 방식, 그리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시작에 앞서 안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나는 오늘 발표를 도와줄 텐데요. 안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스칼. 초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저의 존재가 안 믿기실 텐데요. 저는 실제 사람은 아닙니다.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졌고요. 파스칼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오늘 발표를 지원하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또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역량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고마워요, 안나. 오늘 함께 하게 되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 사진 한 장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IA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 좀 끔찍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IA가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선 고객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불과 몇 달 전 사진인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차표를 삽니다. 불만이 있는 고객의 90% 이상은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객의 만족, 그리고 충성도를 유도해야 하는데요. 고객 경험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들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된다 하더라도 골칫거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웹사이트에 문서를 업로드하고 똑같은 정보를 여러 웹사이트에서 계속 입력해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시스템에서 입력한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직원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사진은 불과 1년 전 사진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걸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놀랄 일도 아닌 건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전 세계 85%의 직원들이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CEO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험에 신경을 쓰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4배 높다고 합니다. 이는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 일정표가 어떻게 어지럽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서의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그리고 직원이 가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등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죠. 의사들에 대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은 의료기관 중 80% 이상에서 의사들이 업무 과다로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죠. 그래서 의사들이 행정 업무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여 환자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스칼, 이제 멈춰주시겠어요? 끔찍한 사진은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IA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럼 IA가 무엇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IA의 정의를 내리려면 IA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IA는 물리적인 로봇, 즉 우리가 지난 2세기 동안 제조업에서 봐왔던 그런 로봇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2017년에 공식 용어가 된 IA는 새로운 유형의 자동화입니다. 컴퓨터에서 수행된 업무의 자동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컴퓨터화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태스크는 IA로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 파일을 정리하고 엑스레이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매출을 예측하는 등의 업무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것이죠. IA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컴퓨터로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80% 이상의 근로자들이 IA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더욱 흥미로운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 제가 어제 IA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제가 찾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네, 설명해 주세요. IA로 기업의 효율성이 20에서 60%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나. 이는 기능별 또 업계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디지털화 또 자동화된 기업들만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IA는 고객 만족도를 50%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데요.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를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험을 크게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직원들의 경험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정해진 프로세스의 60%를 자동화 또는 간소화하여 개선시킵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전략과 관계, 창의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죠. IA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데요. 임상실험, 연구, 진단을 지원하고 또 환자를 지원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전 세계 기업 50% 이상이 이미 IA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이들이 I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IA는 직원들의 4가지 능력을 모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업무 활동에서 활용하는 역량으로 시각, 실행, 언어, 그리고 사고와 학습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은 아이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IA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훈련, 변화 관리,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각각의 능력은 기술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전, 시각 역량은 디지털 인력의 눈과도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문자와 물체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코드와 암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표준 감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어느 가게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선반에 있는 제품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 재입고 기능으로 시스템이 직접 선반에서 팔린 제품을 확인하고 또 공급자에 직접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2번째 장점은 캐셔가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객 계정에서 바로 결제가 되죠. 나가면서 바코드를 찍고 결제할 필요가 없고요. 아마존과 유사하지만 그보다는 저렴하고 또 모든 상점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번째 역량인 실행을 살펴봅시다. 실행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액션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을 한다거나 클릭을 하고 앱을 열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죠. 이 역량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RPA라고도 하죠. 또 스마트 워크플로우 그리고 API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행 역량을 활용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예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기술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로봇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RPA 로봇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일 또는 주간으로 수행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리포트를 만들 수 있죠. 로봇이 이미 다른 시스템에서 다른 정보들을 추출해서 이를 엑셀로 만듭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엑셀 상에서 또 그래프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래프와 분석 자료가 엑셀에서 파워포인트로 복사됩니다. 이 비디오 속도를 좀 낮췄는데요. 안 그랬으면 아무것도 못 봤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6배에서 10배까지도 작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작업은 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작업이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는 매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이 리포트를 만드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셨듯이 매우 반복적인 업무였죠. 그런데 이제 로봇이 이 고객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일요일 저녁에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객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코멘트를 달고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달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리포트를 만드는데 4시간씩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그램은 보고서 작성뿐 아니라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것의 모든 것들을 마우스 없이 수행할 수 있죠. 이메일 보내기에 관한 예입니다.
이는 로봇으로 지불되지 않은 인보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 추적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인보이스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자, 대결의 승패 결과를 한번 봅시다. 위에 인간과 아래에는 컴퓨터 간의 대결입니다. 이 둘은 똑같은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리포트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이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로봇은 16초 만에 이미 작업을 마쳤고 사람은 아직 작업 중입니다. 이게 바로 경쟁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15분이 넘게 걸렸고 2개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로봇은 16초 만에 마쳤고 오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RPA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보다 더 낫고 더 빠르다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시스템이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더 흥미로운 일들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관계, 창의성, 비판적 사고, 그리고 전략 수립 등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역량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언어 능력입니다. 입, 귀와 관련된 자연어 프로세스에 도움을 받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기계는 말하기, 쓰기, 상호작용, 해석을 합니다. 즉 인간 언어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께 제이미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아직은 은행 업무만을 지원하는데요. 앞으로 배울 게 많습니다. 제이미는 3개월쯤 전에 런칭됐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어서 참 좋은데요. 고객들이 정말 제이미를 좋아하고요. 12,000건의 고객 상담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해 문의를 합니다. 제이미는 업무 속도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냅니다. 제이미 신용카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 드릴게요. 런칭 후 24시간 고객 응대를 해왔는데요. 업무로드는 어떻게 관리하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지털상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 거는 사람이 없을 때는 유튜브에서 고양이 영상을 보곤 합니다. ANG에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제이미. 제이미는 이제 1년 이상 ANG 은행 고객들을 기쁘게 해왔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고 문의사항에 응대하면서 말이죠. 이를 통해 ANG 은행은 고객 만족도를 15점 이상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사고 및 학습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 뇌와 유사하고요.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분석을 하고 또 통찰력을 발휘하고 예측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예측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작업 로드를 50에서 80%까지 감소시키죠. 또 예측 결과를 더 신속하게 낼 수 있습니다. 몇 주가 걸리던 게 몇 분으로 줄어들 수도 있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명쾌하네요. IA는 다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4가지 능력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 다른 능력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안나. 이제 IA의 파워에 대해서 이해했으니 활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기존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지점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제는 IA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고객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활용해서 몇 분 만에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죠. 이는 이러한 계좌 개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 과정은 8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은 매뉴얼대로 진행되었고요. 엑셀에서 파일을 취합하고 문서를 또 업로드하고 이메일을 보내죠. 그리고 그 결과 은행 계좌 개설에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렸습니다. 이제 IA의 도움으로 이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자동화됩니다. 보시다시피 프로세스의 각 단계가 자동화되는데요. 물론 다른 IA 기술을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본 능력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 기술들은 지능형 워크플로우, RPA,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API 등입니다. 컬러로 된 코딩은 우리가 앞에서 본 프레임워크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고객과 직원의 경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50% 이상 절감되죠.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0% 이상의 기관들이 IA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딜로이트 발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15%도 안 되는 조직들만이 이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킨지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들에 있어 달성이 어렵지만 추구하고 있는 부분, 성배가 바로 대규모 IA 전환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수의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성공시켰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우리 경험과 연구에 따르면 이에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5가지 정책들을 실행했습니다. 우선 제가 본 성공한 모든 기업들은 2개의 기본,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슬라이드 가운데 있는데요. 이에 성공한 기업들은 항상 사람을 IA 전환에 중심에 두었다는 겁니다. IA는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IA도 없죠. 하지만 사람은 IA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정보, 교육, 변화 관리, 권한 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모든 기업들은 강력한 경영진의 지원을 받습니다. 더 크게는 경영진의 참여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경영자의 윤리적 성향은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세 번째로 IA 기술을 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들을 분리하는 대신에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기술적 수준에서뿐 아니라 팀 및 능력 수준에서 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성공하는 기업들은 서로 다른 팀을 합병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팀이나 프로세스 자동화 팀, 고객 경험 팀, 리스크 팀 이런 모든 팀을 연계시키는 거죠. 이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뱅킹 온보딩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항공은 이미 예약했고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XYZ 은행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XYZ 은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엠마고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좋습니다, 엠마. 물어봐줘서 감사해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계좌를 확인해 볼게요. AI 엔진을 기반으로 한 서번트윗이 마이크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는데요. 음성 생체 인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최근에 거래 내역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인구학, 행동학적 데이터도 분석합니다. 상호작용의 의도를 분석하는 거죠. 서번트윗 시스템이 마이크가 최근에 베네치아행 항공권을 예약한 것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데니알리 호텔을 예약한 것도 알아냅니다. 행동 예측 엔진을 통해 서번트윗은 마이크가 보통은 은행 계좌를 통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네요. 마이크, 보니까 베네치아 항공권을 구매하셨는데 여행자 보험은 아직 가입 안 하셨네요.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전화하신 건가요? 네,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등록된 이메일로 60분 내에 전송됩니다. 서번트윗은 전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새로운
여행자 보험 정책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고마워요, 엠마. 다른 요청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서번트윗의 강력한 분석 엔진이 마이크의 계정을 분석하고 교차 판매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제안을 하기 전에 마이크의 XYZ 은행 계좌에 관해 가능한 옵션을 분석하는데 감성 분석을 활용합니다. 마이크, 여행을 자주 하시네요. 이에 맞도록 더 많은 혜택과 옵션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제안해드려도 될까요? 최5대 고객에만 제공되는 독점적 서비스입니다. 개인 전담 상담사 제키와 상담 예약 잡아드릴까요? 카드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능력을 조합함으로써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예는 능력들의 조합을 잘 보여줍니다. 언어 능력을 통해 지능형 챗봇이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실행 능력을 통해 챗봇이 이메일을 보내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와 학습 능력을 통해 프로그램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IA의 민주화입니다. 즉, 로코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민주화한다는 겁니다. 로코드 플랫폼은 제한된 기술만으로도 IA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기업 사용자들이 IA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프로그램이나 코딩을 몰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변환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 확장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 업무 변화를 위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제고되고 IA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집니다. 그 결과 기업 문화의 변화를 가져와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더욱 확산됩니다. 로코딩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제한된 코딩 기술로도 업무 자동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스크린,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변환 속도가 20에서 50%까지 증가합니다. 이 예는 노코드 인터페이스로 MIT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의사인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데이터 인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검은 상자는 데이터 특징, 데이터 피처를 나타냅니다. 두 개의 상자를 조합하여 이 의사는 환자의 나이와 혈관 질병, 발병 가능성 간 상관관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프로그램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기계가 자동적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이 기술은 GPT-3를 활용합니다. GPT-3는 가장 강력한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이죠. 오픈 AI가 작년에 출시했는데요. 지금 웹상에서 1조 개 이상의 단어 데이터에 대해 트레이닝 되었습니다. 덕분에 GPT-3는 트레이닝 없이도 복잡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련의 도시들이 인구수와 함께 정보로 주어지면 새로 추가된 도시의 인구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놀랍죠? 이제 다섯 번째 성공 요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전환은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 노동 집약적입니다. 이 때문에 확장성이 제한되죠. 하지만 기술을 활용해서 IA를 실행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마이닝, 데이터 디스커버리 같은 기술은 활용 사례를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토 ML, 즉 오토 머신 러닝은
데이터 과학자들의 트랜잭션 업무의 부분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기업 사용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 출시된 탭 9은 자동 완성 시스템으로 코드 작성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추천을 제공하는 딥러닝 모델을 임베드했고요. 탭 9은 GitHub에서 200만 개 이상의 파일로 트레이닝 되었습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기술이 IA를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본 대다수의 기업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지를 구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프로세스 옵저베이션, 관찰, 그리고 인터뷰, 데이터 크런칭이 필요하고 이는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야 하는 작업입니다.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툴이 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이 툴 사용은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단계는 옵저베이션, 관찰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사용자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이 클릭,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체, 프로세스 스텝 등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캡처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머신러닝 서버로 전송되어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세스 평가 단계입니다. 며칠 동안 이런 기록이 되게 되면 그 결과가 화면에 보이는 대시보드로 보여집니다. 관찰된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 가능성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녹색 바가 더 길수록 프로세스가 자동화될 경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상세 프로세스 분석입니다. 전 단계에서 본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된 프로세스를 클릭해서 해당 문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순서도 형식으로 보이는데요. 이 순서도에서는 머신이 포착한 캡처 화면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녹색 선이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고요. 핑크 선은 프로세스의 변형을 보여줍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관련 전문가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재설계된 프로세스가 만족스럽다면 상단에 보이는 푸른색으로 표시된 자동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율 설정 단계인데요. 이 순서도를 활용해서 시스템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합니다. 코드의 60% 이상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개발자의 업무로드를 감소시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은 IA 실행 속도를 3배 내지는 5배 증가시키고 이와 동시에 사용 사례 수를 2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기술이 끊임없이 발달하면서 IA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가능성을 창출하며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IA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살펴볼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IA가 미래의 업무를 어떻게 실행 가능하게 할지 살펴봅시다. 먼저 사무실의 비물질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키보드, 스크린, 기타 하드웨어를 없앨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물리적인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증강현실 기반 대시보드의 미래입니다. 3D 대시보드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이 트래킹 그리고 핸드 컨트롤을 활용해서 책상보다 더 큰 대시보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면에서든지 키보드에서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죠.
또 다른 트렌드입니다. 5G를 활용해서 원격 근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트럭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운전됩니다. 스웨덴 기업 보이시스는 5G를 사용하는 원격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보이시스는 레이턴시가 40mH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들은 마치 트럭 안에서 운전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의 광부들인데요. 이들은 집에서 5G 기반 기계를 사용해 일을 합니다. 불도저로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있죠. 이 원격 수술은 런던의 한 의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나나를 대상으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5G를 활용하죠. 이 놀라운 정확도를 한번 보세요. 미래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또 다른 트렌드가 있습니다. 데이터와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입니다. 실제 세상과 디지털 세상 간의 장벽을 허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복사 붙여넣기 앱인데요. 증강현실과 컴퓨터 비전을 결합해서 만든 것으로 C를 디아그너가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아이스캐너라고 합니다.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서 물건의 개수를 셉니다. 모바일 폰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면 몇 초 만에 물체의 개수를 세죠. 전문가들에게는 일생의 변화를 가져올 앱으로 리테일, 재고 관리, 머천다이징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뭔가의 사용법을 모를 때 바라보기만 하면 매뉴얼과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별 증강현실 사용법은 기술자들이 관련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업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로 거리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는 대화 참여에 대한 미래로 홀로그래픽 텔레프레전스를 활용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 대면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뎁스 센서와 증강현실을 조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은 10년 동안의 데모 중 가장 흥미로운 데모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줄리아 화이트가 시연을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실제 자신과 똑같은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 홀로그램은 자신과 똑같은 목소리이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미니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똑같은 홀로그래프입니다. 홀로렌즈2 기술 덕분에 제 손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저의 홀로그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금 작죠? 그래서 실제 크기로 키워보도록 할게요. 일본어를 하는 홀로그램입니다. 키워주세요.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리얼리티 캡처 기술을 조합하여 홀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이죠. 이 데모는 두 가지 기술 조합을 보여줍니다. 혼합 현실과 자연어 문자 음성 변환 기술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세계 인류 교수가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어떤 학생이라도 집에서 듣고 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디자인의 미래입니다. 여기에서는 딥러닝이 어떻게 건축 설계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계자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신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돕죠. 또 다른 예로 드론과 드론입니다. 이 머신러닝을 활용해 멜버른의 교통설계팀을 지원하는데요. 차량 흐름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또 인풋으로 활용이 됩니다.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루트나 원형 교차로를 설계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합니다. 또 여기에 생활 디자인의 예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팔걸이 의자를 디자인하는데요. 디자이너 니콜라스 베이커입니다. 디자이너들에 따르면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은 조작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체와 환경과 관련해서 비율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IA가 의사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날숨으로 몇 초 만에 정확한 의학적 진단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딥러닝 덕분에 17개 이상의 질병이 호흡을 통해 고통 없이 진단됩니다. 이 하버드가 설계한 딥러닝 프로그램은 암의 50가지 유형을 잡아냅니다. 피 한 방울로요. 암은 매년 모든 연령대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초기 진단이 암 치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 트렌드는 사람과 기술 간의 공생입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진은 20년 전 우리의 책상 사진인데요.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툴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툴들이 처음에는 컴퓨터로 그리고 모바일 폰으로 통합이 되었고 이제 곧 안경으로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은 이런 툴들을 항상 우리와 가깝게 해주고 우리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마 렌즈가 될 수도 있죠. 또 그 다음은 아마도 우리의 근육, 전기적 신호를 활용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뇌와 물리적으로 연결된 전극 형태의 내부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만든 시스템이 그 예인데요. 이 시스템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있었죠. 이는 최근 앨런 머스크가 발표한 뉴럴링크와 유사합니다. 기술 진화의 궁극적 단계는 아마도 우리 뇌에 칩셋을 이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기술과 연결이 되는데 이는 우리의 생각, 기억, 사고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연결됩니다. 영화 업그레이드에서처럼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IA에 대해서라면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오늘 공유한 내용들은 첫 번째 참고 도서로 IA와 초자동화에 관한 저서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고요. 아마존과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판매 수익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기부되고 있고요. 오늘 이 발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뵙고 싶네요. 안나, 고마워요. 또 저 또한 저의 열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쁘고요. 흥미롭고 굉장히 통찰력을 제공하는 발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스칼 본의 최고 책임자님께서 기조 강연 첫 번째 주자로 좋은 강연 해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와 정말 흥미로운 내용도 많았고요. 눈을 뗄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와 있구나라고 놀랍기까지 했는데 자, 이 흐름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 캐서린 미루누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요.
Exponential Technologies in Growing Industries: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로 기업에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 대한 특징을 융합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캐서린 미로눅 교수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서린 미로너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융합 그리고 그들의 응용을 통한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융합은 다양한 분야가 교차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주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술과 신경과학은 그 자체가 여러 분야의 융합으로 탄생했고 오늘날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와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신경과학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융합이 지닌 복잡성 때문에 사람들이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면 겁을 내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융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융합을 이루어 온 분들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작은 회사가 또 다른 작은 회사와 합병을 하거나 대기업과 합병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최첨단 기술 분야들끼리 융합을 하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융합을 이용해서 지속하는 개발 목표처럼 또는 정부기관이나 산업 차원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융합을 활용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고 또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스포츠를 볼 때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포츠를 보면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스포츠를 잘 모른다면 경기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를 판단하지 못해도 그 과정을 살펴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다면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제대로 된 코치를 가지고 있는가, 훈련 스케줄은 잘 짜여져 있는가 하는 점들 말이죠.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융합 프로세스가 잘 기록되고 있는가, 또 이 프로세스를 조력할 사람들이 있는가, 또 리더들이 이 프로세스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프로세스가 처리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융합의 결과물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융합은 산업과 경제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융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또 2022년대를 나아감에 있어서 융합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융합의 결과물이 아니라 융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융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킷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험과 활동을 해야 성공적으로 융합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나 산업, 학제를 아울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야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다를 겁니다. 엔지니어를 예로 들어 볼까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같은 엔지니어들끼리 대화하는 게 편할 겁니다. 통역 소프트웨어만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엔지니어랑 대화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인사팀이나 법무팀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달라도 같은 엔지니어끼리 대화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스킬이 항상 서로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학자와 과학자가 대화를 한다고 해보면 서로 대화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술학자인데요. 기술학자가 과학자에게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 이름에는 법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기술 분야에서 이거는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툴킷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쌓아왔는데요. 융합이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지면 새로운 융합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세심하게 계획된 기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지는 기회들도 의미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들을 보면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이 된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오늘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그 기술의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처럼 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또는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미래 시점에 가서는 그러한 기술이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할 때에는 그 기술을 원래 발명한 사람 또는 원래 판매자에게 국한받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창의력을 촉진해서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연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처럼 융합의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융합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개인, 기업 또는 국가가 융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도적인 융합과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융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계획과 설계를 통해 융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다양한 부처들을 모아서 융합을 진행하기도 하고 각 산업 업계가 새로운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인더스트리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다학제적인 프로그램과 다학제적인 전공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융합들은 계획을 세워서 발생하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반복함으로써 또는 일회성 이벤트로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융합을 하는 경우에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고 문서화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점검하고 그 과정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이것을 발판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 융합의 결과물을 새로운 융합 활동에 적용을 해서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이러한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융합 활동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융합 활동을 할 때에는 보통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기업 내부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비전문가들하고도 협업을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비전문가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서로와 일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융합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또 이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융합이 둔화되는 걸까요? 전문 지식이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툴과 어떤 사람을 활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확신은 다니엘 카네만 박사가 말했던 시스템 1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1 사고방식은 이 카네만 박사의 책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나온 것인데요. 시스템 1 사고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지름길을 찾으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직관적인 사고방식이나 반응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융합을 이룰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팀에 합류시켜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최적의 방법인지 테스트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전문 지식은 훌륭하고 찬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함께 일한 모든 전문가들을 존경하지만 전문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문가들의 존재로 인해서 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확신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입을 다물게 되죠. 일반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경우 실험의 전문가들인데도 만약에 특정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신을 믿고 실험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자신이 왜 실제 실험을 해보지 않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 의심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 이런 이슈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숲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GPS나 원격으로 가이드해주는 기기가 없다면 길을 잃은 장소에서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숲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길을 찾으려고 움직일 때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면서요. 이 오리엔티어링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정해진 길을 걸어서 찾아가는 스포츠인데요. 이 스포츠 전문가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스포츠 전문가들의 눈을 가리고 아무 단서나 피드백 없이 길을 찾으라고 했더니 이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직선으로 걸으면서 발을 움직일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1mm만 치우치더라도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한 1000걸음쯤 가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GPS 같은 툴이 있으면 그 툴을 사용해서 내가 원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툴과 피드백이 없다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런 실험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눈을 가리고 직선으로 걸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예시를 우리의 연구 업무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편견을 갖게 마련입니다. 툴,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융합 활동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툴과 사고 방식을 사용하면서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조롭게 융합을 진행하려면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전문가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합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이외에 우연히 발생하는 융합도 있는데요. 이 우연한 융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산업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산업 발전이 계획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연히 융합이 이루어져서 발전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융합과 발전을 거듭하는 환경을 살펴보면 경쟁 대회 속에서 융합이 발전하기도 하고 스타트업과 인큐베이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취미나 오락으로 즐겼던 활동이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들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변화들 또는 변곡점들은 다양한 분야들 간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차일드 반도체 같은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회사는
여러모로 이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최초로 이끈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실리콘밸리 문화, 기술 역량, 그리고 이 기술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기업인데요.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8명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8명의 창립 멤버들은 원래 어떤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이 8명을 계획적으로 채용을 한 것인데요. 이 8명 중에는 엔지니어도 있고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근무지인 연구소에서 이 업무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950년대에 그 변화를 이루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에는 보통 한 회사에 10년에서 30년씩 근속하던 때라서 어떤 회사를 빨리 퇴사한다라는 것은 좀 껄끄러운 일이었지만 이 8명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협업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엔지니어로서 과학자로서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존의 연구소를 나가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중 한 명이 고든 무어입니다. 무어의 법칙할 때 그 무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과 기술학자들이 대화할 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적이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술학자들은 무어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오히려 자기 충족적인 예언에 가깝죠. 이 관련된 산업이 특정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무어의 관측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죠. 아무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무어의 법칙은 이제 예전에 그 막강했던 그 수용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하나의 툴과 사고 방식을 나타내고 이것이 여러 산업에 또 응용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탄소의 법칙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탄소 집약도를 10년마다 절반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탄소의 법칙이라는 이름도 자기 충족적인 예언에 가깝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나온 무어의 법칙이라는 툴을 탄소 절감 프로젝트에 응용한 것이죠. 이제 페어차일드 반도체 얘기로 돌아가서 그 8명의 창립 멤버들은 기존에 일하던 연구소 대표하고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합이 이루어졌더라도 처음 그 환경이 건전하지 않다면 구성원들이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융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융합은 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대회에서는 누가 우승을 할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적인 융합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2건의 엑스프라이즈 경연대회 제안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서를 검토하고 여러 엑스프라이즈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대회가 출범하는 시기에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커뮤니티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우승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대회를 지속하기 힘들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목표를 세우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죠. 이때 목표를 세울 때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참여팀들이 대회의 후원 기업 또 심사위원들을 포함해서 이 대회에 있어서 열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열린 대화를 함으로써 하나의 문화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는 그 대회가 취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피티션 대회들은 이해관계자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엑스프라이즈 대회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여러 분야에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쿠에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이지만 굉장히 탄탄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파 대회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파라는 기관은 대학, 산업, 기업, 정부, 일반 국민, 미디어 등등 다양한 그룹들이 이해 관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달파 대회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다파 대회를 융합 측면에서 살펴보면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여러 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파 대회 중에서 2013년 12월에 열린 대회를 보면 이렇게 생긴 로봇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전원 코드가 있고 이렇게 묶여져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2013년 그 대회에서는 다파 로봇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013년에는 어떤 로봇도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팀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한번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프로젝트를 박스에 넣어서 치워두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다파 대회에서는 실패를 격려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 개별 팀들 중에서 모든 임무에 성공한 팀이 없을지라도 이 대회에서 최소한 한 개의 팀은 서로 하나의 팀을 이룬다면 모든 임무들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팀들이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2015년에 열린 다파 대회에서 저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로봇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많은 로봇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전원 코드가 없고 테더 줄도 없습니다. 이 로봇이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 뒤에서 이제 카이스트 팀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팀이 우승을 했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훌륭한 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음날 워크숍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팀원들과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 멤버들이 워크숍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각 팀 리더는 자기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무엇이 잘 됐고 어떤 점이 어려웠고 또 어떤 점을 배웠는지 공유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여러 팀들이 대회 전반적인 경험과 함께 공유를 했고 이 내용을 다음 대회에 참가할 팀들과도 공유를 했습니다. 다음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로봇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픈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다파 대회는 서로 경쟁하는 대회지만 과학적인 실험과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실험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그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결과를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정보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물론 과학 실험에서는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그 실험 결과는 아예 발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스타트업 문화나 다파 대회 같은 경연 대회에서는 모든 참가 팀과 로봇 그 자체가 하나의 실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공을 하든 못하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실험과 시도 결과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융합 행위로 인한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융합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융합 프로세스에서 모든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실패를 축하하고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패를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실패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실리콘밸리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쟁, 대회,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탄생,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융합은 그런데 즐거움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975년에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생겼습니다. 이 클럽 멤버들은 페어차일드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만든 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어의 법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칩과 부품들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이런 부품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도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취미로 이런 칩이나 부품을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애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10년 후에 홈브루 로보티스 클럽이 만들어졌고 이 클럽에서는 다파 대회처럼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단순히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만든 거를 자랑하려고 모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어린이가 만약에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로봇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자 어린이도 로봇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학교 수업까지 들을 필요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다면 나중의 미래에 새로운 혁신과 융합의 기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툴을 사용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로봇 기술의 경우에는 어떤 위축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경쟁 대회들은 기술 분야에서 열리는 대회들이었는데요.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분야 여러 대회가 열리죠. 이번에는 비영리 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 10년 정도 된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식품과 농업 분야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요즘도 수십억 명이 식품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과 농업 산업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종사 인구가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식품과 농업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공급망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릴 커뮤니티는 Third for Food라는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자 이들이 진행하는 이벤트나 챌린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비대면 라이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라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가들과 여러 조직들이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엑스프라이즈나 다파 대회처럼 이 커뮤니티는 행사에 참가하는 팀들 그 이상으로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Third for Food라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대회 커뮤니티의 후원자 리스트를 보면은 기존의 식품, 농업 분야 기업들이 있고 UN 같은 기구들도 있습니다. 구글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후원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대화를 했고요. 멘토와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신념하에 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나 툴 또는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현존하는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식품과 농업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해 관계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2년 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Third for Food라는 이 단체는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더 발전시켜서 코로나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농업 분야에서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3만 명의 회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도 구하고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 커뮤니티처럼 여러 가지 융합 활동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경쟁자들로부터도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배운 것을 널리 확산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융합 활동을 이미 경험해봤든 처음이든 모두가 서로로부터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융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그 자체로서도 탄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바일 기술도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네트워킹 컴퓨팅 시스템 기술, 정보 컴퓨팅 기술, 프로그래밍 그리고 앱 기술들이 융합된 것이 모바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휴대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생겼고 이것을 하나의 인프라로 간주를 하면 또 다른 융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사용된 모바일 기술을 교통에 접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는 모바일과 태양열 기술을 결합한다면 또는 모바일과 센서를 결합하거나 모바일을 자원봉사 커뮤니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기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많은 유용함을 누리고 있는데요. 위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위성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20, 30년 전에는 위성이 5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비용이 2억 원 미만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대형 조직이나 나사 같은 조직들은 위성을 소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은 10% 변경하고 저 부분은 20% 변경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플래닛이라는 단체는 기존과 다르게 융합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휴대폰을 태양열 패널에 부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팀은 축소 모형 위성이 아니라 실제 위성을 사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는데요. 그때 이들이 사용한 위성 무게는 6kg 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융합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의 융합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자연재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실시간 사진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 3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컴퓨터 기술과 부품 비용이 하락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컴퓨터를 다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산업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웹캠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웹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엔지니어들이 취미처럼 1991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웹캠이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의 취미나 소소한 재미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기술들의 기반이 이 웹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캠과 시각 정보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을까요?
10년 전에 출범한 Be My Eyes라는 회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이 기술을 응용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비쿼터스, 즉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휴대폰들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우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에 약 5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약 15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1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시험을 본다. 그런데 그 문제라던가 결과를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Be My Eyes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기술과 자원봉사 활동이 훌륭하게 융합을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파 대회로 돌아가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이거는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부품이 자동차 안에 내장될 정도로 소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최초의 대회를 보면 실제 발전이 있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도가 되었을 때는 몇 킬로 이상 자율주행하는 차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실패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이죠. 다파 대회에서는 실패를 축하하고 이것을 하나의 실험으로 여기기 때문에 참가팀들이 서로로부터 배우고 하나의 여정을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진행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도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이후에 웨이모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팀들이 함께 융합을 진행했고 또 세심한 계획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구글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8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성과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몇 안 되는 자율주행차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구글은 더 규모 있게 활발하게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오늘날 13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고 이 기록은 2021년 기록입니다. 또 웨이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천의 오토엑스의 경우에는 현재 10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1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율주행 구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이 팀들은 계속 노력하고 또 성공해서 업계의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팀 단위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도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는 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허용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내의 전문가들은 누가 승자가 될지 미리 예측하고 있는가? 또는 다양한 사람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말하는 것이죠. 자율주행차를 제조하는 회사들, 100대 또는 1000대의 차량을 보유한 회사들도 있는데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테슬라가 판매한 자동차 대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전 세계에 10만 대가 팔린다고 할 때 테슬라 자동차 비중은 그 중에 한 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작년 신규 자동차 모델 중에서 그 비중이 1%로 늘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컴퓨터를 자동차에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바퀴를 덧붙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030년에 누가 성공할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예측을 전문가들은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런 예측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해보지 않는다면 그런 예측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융합은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연에 의한 것이든 계획에 의한 것이든 융합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합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인가? 융합 프로세스가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인지, 확장 가능한 프로세스인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테스트되고 기록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 팀에 유능한 코치가 있는가, 규칙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융합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당사자가 있는지, 실험적인 시도가 허용이 되는지, 성공과 실패를 모두 축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테스트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불가능한 프로세스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이전에 이루어졌던 융합 사례들을 보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전문가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융합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환경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활동들이 앞으로의 우리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죠. 실험적인 시도와 실패를 축하하지 않는다면 융합은 그 발전이 더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모든 이들이 이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융합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앞으로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융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융합이라는 것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답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힘든 노력이 필요하고요. 참여자들이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융합을 통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스타트업이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이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컨퍼런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캐서린 미르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융합, 그 결과만을 보지 말고 과정, 프로세스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세부적인 말씀까지 참 인상적인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점심 시간을 갖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제1세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휴식 시간 갖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